그랬더니 제가 총 11분의 이름을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행자, 그리고 그 라디오 제작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너 출연하시는 분들 이름까지 해서 쭉 새겨서. 안녕하세요. 디지털 선장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 길을 찾는 사람의 일상과 시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작가는 권순표 님이시고요. 메디치 미디어에서 2026년 1월 28일 출간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어제, 그러니까 2026년 2월 23일 날 받았고요.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 수로 202페이지거든요. 분량이 조촐해서 금방 읽었습니다. 금방 읽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권순표라고 하는 작가를 생각해 보면 방송인, 언론인,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라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리뷰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라디오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라디오 세대였더라고요. 지금이야 사실 뭐 워낙에 미디어가 다양해진 세상이고 하다 보니까 딱히 라디오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이기도 하고, 저 역시 사실 요즘엔 라디오를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듣진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중학교 시절에는 라디오는 정말 저한테 좋은 친구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최고의 애청 프로그램은 밤의 데이트라고 하는 심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T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밤 10시에 서구목이라고 하는 되게 낭랑한 목소리의 여자 진행자가 진행하셨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 황인용의 밤의 데이트라고 하는 방송이 진행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절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또 사실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는 학생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라디오 사연도 기억이 나지만 전 뭐도 기억이 나느냐면, 라디오 중간중간에 이제 그 광고 하잖아요. 그때 광고했던 것들도 간혹 기억이 나요.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돈까밀로와 삐뽀네 뭐 이런 책 소개도 있었고 뭐 그런 광고들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 시절을, 그러니까 누구나 과거를 생각해보고 추억을 생각하면 좀 아련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제 중학교 시절이 되게 아련했었고, 그리고 그 시절에 라디오를 듣던 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여전히 있었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프로그램명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별이 빛나는 밤에 MBC에서 했던 거. 그 당시에 저는 TBC 라디오를 주로 들었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간혹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진행자가 아마 이수만 씨였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서건목 씨가 진행하는 밤의 데이트를 되게 좋아했었고, 가끔의 별밤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제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편지나 엽서를 보냈었죠.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에는 그 별밤 엽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보내고 나면 혹시 내가 보낸 사연이 방송을 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 얹어가지고 녹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라디오를 주로 듣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말고는 사실 라디오를 거의 안 듣죠. 얼마 전에 이렇게 생긴 포켓 라디오도 한 개 샀거든요. 집에서 가끔 들어볼까 싶어서. 근데 사실 또 잘 안 듣게 돼요. 잘 안 듣게 되고, 요즘에는 운전할 때도 라디오보다는 제가 윌라에서 오디오북을 좀 듣고 있는데, 그거로다가 책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디오는 운전할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약간 먼 거리를 달려야 되거나 이럴 때 묵묵히 나는 이제 앞만 보고 운전을 하지만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노래들을 이제 라디오에서 듣게 되면 오래된 추억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간혹 가다 보면 라디오를 듣다가 내려야 되는데, 요 사연 끝날 때까지, 요 노래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야지 해서 차 안에서 못 내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좀 그런 듯이 나기도 하네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가끔 늦은 점심을 먹을 때 TV를 틀어놓고 보다 보면 2시 정도 되면 이제 MBC에서 뉴스 외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때는 일부러 꼬박꼬박 챙겨보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이제 쭉 보게 됐던 프로그램이었고, 그 당시에 진행자가 권순표 씨였었고요. 꽤 인상적이었었어요. 권순표 씨의 인상, 그리고 말하는 것, 이런 진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꽤 안정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아서 관심 있게 봤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꼬박꼬박 챙겨보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봤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권순표 씨가 그 뉴스 하이킥에 원래 그 신장식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었죠. 그러다가 진행자가 바뀌고 라디오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딱 시간대가 맞으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권순표 진행자께서 저하고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좀 동질감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여기에 보니까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뉴스 앞차기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일종의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앞부분에 프롤로그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라디오에서 안 나오고 지금은 유튜브에서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딱 그 시간에 맞춰서 5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 7시, 8시까지 이제 쭉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운전하다가 보면 듣게 되기도 하겠지만 딱 그 시간대에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이 뉴스 앞차기는 좋은 점은 다시 보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뉴스 아이키 전체가 시간에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다시 보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뉴스 하이킥 본편보다 뉴스 앞차기를 더 꼬박꼬박 챙겨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일 끝내고 집에 오면 앉아서 뉴스 앞차기를 보고 한 3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을 먹든 뭘 하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뉴스 앞차기는 안 빼먹고 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본편 뉴스 하이킥 같은 경우에도 뉴스 정리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오윤혜 씨 나오는 부분, 이렇게 몇몇 코너는 꼬박꼬박 챙겨보기도 하는데, 저로서는 제가 시사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치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짤막하고 빠르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뉴스 하이킥, 뉴스 앞차기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봄에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인천 서구인데요. 인천 서구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그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있죠. 거기 여객터미널에 레지던시 공간이 있어요. 거기 공간을 이제 4개월 동안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이제 서예 작가로, 초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주 전공은 이제 전각입니다. 전각이 뭐냐면 돌도장 새기는 거예요. 돌도장 새기는 거.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서예 하시는 분들 낙관도장 찍는 것, 그리고 요즘에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각형 돌에다가 수제도장 그래서 이름 새겨주잖아요. 그런 류의 것들이죠. 물론 실제 전각 작업은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방향인데, 그 당시가 작년 이제 봄에 듣다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그런 걸 보고서 압도적인 1위 뉴스 하이킥, 그러면서 이제 뭔가 팬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기념될 만한 것들을 하나 만들어두고 싶은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몇 분의 이름을 새겼어요. 돌도장으로. 요거 이제 리뷰 찍으려고 확인해 봤더니 제가 총 11분의 이름을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행자, 그리고 그 라디오 제작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너 출연하시는 분들 이름까지 해서 쭉 새겨서 택배로 다 보냈거든요. 그 중에 그 거의 없다 백재욱 씨하고 그 다음에 헬마우스 임경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새길까 별명을 새길까 하다가 그냥 뉴스 하이킥에서 소개하는 기준으로,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거의 없다로 소개하고 있고, 헬마우스 임경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경빈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새기는 바람에,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아닌 거의 없다 닉네임보다 새겨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새겨서 보내드렸었고, 그거를 그 라디오에서 짤막하게 도장 받으신 거에 대해서 소개했던 에피소드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보내드리고 되게 웃겼던 게,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 씨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을 보냈다가 그게 이제 소개가 되는 바람에, 그때도 그 진행자분하고 해가지고 몇몇 분의 이름을 새겨서 도장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받으셨었거든요. 그 생각만 하고 이번에도 이제 보내드렸던 거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연진들은 MBC 직원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그 MBC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분 거는 돌려받았고, 의도치 않게 권수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도장값을 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좀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책 리뷰를 해야 되는데 관계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1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 앞차기에서 그 진행자 권 대표님께서 그 책을 집필하셨다. 그래서 곧 출간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책을 살 때 무조건 알라딘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알라딘 들어가서 권순표라고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 출간 날짜도 좀 빠르고, 그래서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간간히 들어가서 보고 하다가 역시 뉴스 앞차기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잽싸게 가서 예약 구매 신청을 했고, 그걸 이제 어제 날짜인 2월 3일날 받은 거예요. 근데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내용도 에세이라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받은 지 불과 한 2~3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나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권순표라고 하는 사람의 생활을 살짝 어깨너머로다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책은 전체가 목차에 보면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부, 2부, 3부. 그래서 1부는 비움과 배움, 2부는 일상과 여행, 3부는 중심과 시선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소목차로다가 짤막짤막하게 한 편씩의 에세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1부는 작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셨고, 2부는 사회생활, 그 직업병 특성으로다가 경험한 세상, 그리고 3부는 이 뉴스 하이키란 프로그램 진행자 방송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3부에서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짤막짤막하게 작가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제 이 작가 소개글을 보시면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소설을 쓰고 말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라고 적어두셨거든요. 이게 저랑 꿈이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딸막딸막하게 간간히 저는 짧게 단편 습작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저 혼자 습작해서 블로그에나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데 연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딱히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어디에 출품하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언젠간 되고 말 거야 소설가, 뭐 언젠간 쓰고 말 거야 소설 한 편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랑 같은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 쓰면서 딱 생각난 장면이 뭐였냐면, 저 고3 때, 오래 전이죠. 저 고3 때면은 1984년도였는데 제가 남들보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67년생이
86학번이 돼야 되는데 저는 85학번입니다. 근데 어쨌든 84년도 고3 때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소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디였는지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학 잡지사에서 그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다가 소설 공모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하고 친구하고 야 우리가 한번 내볼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저하고 친구는 이거 갖다가 돌려쓰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쭉 써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한테 주면 그 친구는 제가 쓴 부분을 읽고 이어서 뒤에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저한테 주면 제가 또 그걸 읽어보고 그 뒤를 이어서 쓰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완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접수를 했죠. 물론 지원서에 이제 쓰는 내용은 거짓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절은 모든 게 아날로그였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지원서에다 대학생을 속이고 접수를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들키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재미삼아서 접수를 했는데 덜컥 이게 수상작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고 재밌는 경험 이런 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예, 무슨 상을 수상한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 고등학생인데요. 그랬더니 취소시키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하고 같은 꿈을 갖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같은 나이를 가진 한 남자가 나와는 전혀 다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책을 통해서 간간히 엿보면서 제 삶, 제 사회생활, 저의 경험과 맞대어서 비교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5년 정도를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할 때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 잘합니다. 특히나 생판 모르는 여러 명 앞에서는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전 점점 말이 없어져요. 집에서는 어떠냐면 가족들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심각한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제 방에 딱 앉아서 저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밖에 하루 종일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강생의 수강 능력에 따른 차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말하는데 좀 지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수강생들을 쫙 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원하는 거에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되고 제 강의를 잘 따라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의를 기획할 때도 역시 이제 뭐 이런 주제가 강의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 그거하고 정리하게 되고 요즘엔 예전에 비해서는 그 작업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AI를 이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강의를 기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물론 AI한테 물어보면 뚝딱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교적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늘상 어떤 강의를 새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저의 직업에 관련된 가장 큰 모습일 거고요. 더불어서 제가 한 3년 전쯤, 4년 전쯤인가, 2022년 말이니까, 횟수는 4년, 그리고 실제로 3년 정도 된 거죠. 3년 전에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물론 뭐, 1인 출판사죠.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 한 대로도 하고 있으니까, 설립을 해서 틈틈이 책을 좀 내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의 삶, 그리고 저의 사회생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걸로 다 인해서 제가 얻게 되는 그런 경험치들, 그런 것들이 저를 이끌 것이고, 언론인이고 방송 진행자인 작가는 역시 그런 경험들, 그분이 95년도에 MBC에 입사하셨다고 하던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경험들이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데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최근 이제 그 뉴스 앞책을 이렇게 보면 연이어서 이제 이 책, 오늘은 괜찮은 하루를 꽤 많이 소개합니다.
거의 없다님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한 10권 정도를 구매를 하셔서 그 댓글 달아준 분들한테 작가의 사인을 담아서 선물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살짝 부러웠어요. 아, 방송인은 물론 정규 방송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가는 방송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막강한 이점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이 2월 4일 수요일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가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집에 있는 날인데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리뷰를 쓰고 영상을 찍는 오늘 나름 괜찮은 하루였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 책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두 군데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심각한 오류를 제가 두 군데서 발견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 좀 보시면 제가 집어놨는데 이게 105페이지예요. 여기 좀 보시면 제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이게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하루 전 기사 선고를 마친 저는 동료들과 함께 호텔 앞에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슬로베니아 기자가 혼자 기사 작성을 마친 뒤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마친 라는이라고 쓰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 다음 페이지도 한 번 더 살짝 의심되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아마도 검수하는 과정에서 놓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진지하다고 할까 좀 심각할 수 있는 오류 하나는 150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밝아왔다. 2025년 12월 3일. 요건 날짜 오류입니다. 2024년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이제 그 검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인수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책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인수할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짤막하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은 안개처럼 주관적이다. 프롤로그 부분의 첫 문장인데요.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물론 이제 프롤로그니까 본편은 아니고 뉴스 앞차기 같은 부분일 텐데 첫 문장이 어쨌든 꽤 추상적이기도 하고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는 작가님답게 꽤 인상적인 문장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용 문구를 제외하고 실제 본문에 해당하는 비움의 기쁨 요 정목이 있는데 거의 첫 문장은 나는 시끄러움을 싫어한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딱 작가한테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뉴스 앞차기를 진행할 때 권순표 진행자는 꽤나 제법 시끄러운 그런 수다장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분의 어떤 그 인상, 느낌 이런 쪽하고는 꽤나 잘 어울리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의 눈길을 끄는 문장을 꼭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다가 다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좀 하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아까 앞서 소개했던 기억은 안개처럼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문장도 꽤 인상적이어서 밑줄을 그었었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음은 거짓 정보이고 본질과 관계에 있는 명백한 신호를 방해한다. 살다 보면 세상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사람들은 대체로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따라서 소음입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래야 듣는 사람, 즉 자기들이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가려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속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우연찮게 그 다단계 그 사업 설명회하는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수상스럽고요. 머릿속에다 무언가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놓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온 속여져야 되는 당사자가 엉겹게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소음을 유발하고 같이 막 들떠서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도 많이 봤었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는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백척간두진일보라고 하는 한자
소개를 하는데, 이건 뭐 내용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정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도래 한번 새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뛰는 것이 나는 좋았다. 목적이 없어 좋았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가끔 이제 친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주변의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요. 야, 너 정각 뭐하러 하냐? 붓글씨 뭐하러 쓰냐? 근데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뭘 하기 위해서 쓰거나 뭘 하기 위해서 만들기만 할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걸까? 그렇진 않잖아요. 멍하니 앉아서 TV 보는 건, 멍하니 앉아서 유튜브 보고 깔짝깔짝거리면서 인터넷 검색하고 하는 건 뭔가 목적이 있나?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예를 하고 정각을 할 때 뭘 상상했냐면, 제가 나이 한 70살? 이른쯤 됐을 때 누군가에게 붓글씨를 이렇게 쭉 멋진 뭐 한문 사자성어 같은 거라던가 칠원절구 같은 걸 써준다던가, 아니면 이릉석좌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축축축 무심한 듯 돌을 깎아서 툭툭 한 다음에 자, 너 도장이야 라고 주는, 이러면 제법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면 과연 그 정도 제가 능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냥 딱히 이거다 돈을 버는다던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정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문화재단 같은 데서 지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기회들이 좀 생기기는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레지던시 지원을 받는다던가, 그러면 단순히 장소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작품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도 큰 금액은 아니어도 지원을 좀 받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도장 좀 새겨주세요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기도 해서 하긴 합니다만, 애초에 목적은 전혀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3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이불사 증망 사이불학즉태라고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것도 딱 보면서 이 6글자로 되어 있어서 돌 2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이것도 새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내 소설을 안 읽는 사람은 있어도 10여 페이지를 보고 나서 완독하지 않는 독자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하리시라 여러분. 이런 끝간데 없는 자신감, 좋습니다. 68, 6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 집착이 낳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잡담 같은 대화들이 방송에 오히려 큰 도움을 준다. 이게 각각 있는 문장인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집착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냥 툭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잘 몰랐었고, 사실은 솔직히 말을 하자면 지금도, 다만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놓으면 되는데 라는 걸 알지만 못 놓는 거죠. 지금은 그렇고, 어릴 때는 몰라서 못 놨었고 지금 알면서도 못 놓는다. 어쩌면 지금이 더 멍청한 걸 수도 있겠네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잡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그냥 뭐 아무 정 없이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던지고 히히하거리고 첨벙첨벙 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가끔 이제 한 번씩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나가보면 다들 나이 60된 인간들이 딱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들 서로를 부르고 놀고 장난치고 그래요.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모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그렇게 무언가에 구애되지 않는 그런 삶도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집착만 버리면 늘 괜찮은 하루다. 이 책의 제목, 오늘은 괜찮은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기서 얘기해 주네요. 집착만 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141페이지에 절차탁마,
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성공 거둔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스스로를 깎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문장인데, 역시 돌의 새길 문장을 하나 더 만났습니다. 이 책이 150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100% 동감하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로 인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도 참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못되면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윤석열 씨도 자신이 계엄 선포한 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너무 나가면 위험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 스스로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177페이지에 제가 이 책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밑줄 그은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기계적 균형은 옳지 않은 쪽에 편을 드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제 늘상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라던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야당 여당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너무 기계적인데 억지로 저렇게까지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을 늘상 해왔었는데, 이걸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언론인의 글로 이걸 보니까 좀 되게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괜찮은 하루를 소개하는 리뷰 영상이었고요. 저는 사실 제목이 아직까지 좀 제 입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좀 가장 무난한 제목은 오늘도 괜찮은 하루,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도와 은의 차이가 제 입에 착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로 제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꽤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기 보이는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이걸 그리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기고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여서 하루하루를 이루어 나간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하는 표지 그림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한 줄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죠. 권순표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권순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흥미롭게 읽어보실만 하고, 읽다 중간중간에 만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선장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